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2024년도 세무사 1차 시험의 재정화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해설과 관련한 얘기는요. 따로 해설지로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자세한 설명보다는 약간 어떤 추세로 시험에 출제가 됐는가 그런 것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시험 끝나고 합격한 사람들 표정입니다. 근데 떨어지신 분들도 약간 이게 빨리 합격하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다 또 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좀 힘내시고 다시 한번 또 도전하실 분들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의 전체적인 경향은요. 예전하고 좀 비슷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시간이 좀 그래도 걸리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도 후생경제학이 보통은 한 문제 정도 들어가는데 문제가 조금 더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 스타일은 역시 계산 문제 스타일의 비중이 아주 많아지진 않았는데 이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상승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말 문제에서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은 글쎄 재미나게 여전히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풀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박스형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모두 고르시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두 고르시오 했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다 할게요. 보기 지문이. 그럼 진짜 이거 전부 다 고르는 게 정답이 꽤 된다고 했는데 아예 모두 정답인 게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두 있으면 진짜 요걸 다 고르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킨슨 지수 관련해서 이제 두 번, 이제 지난번에는 애킨슨 교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간만에 등장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두 문제 정도 비슷하게 출제가 된 거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것도 약간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롤즈 관련한 원칙으로 해가지고요. 제1원칙, 제2원칙 이런 것들까지도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교재는 이게 담겨져 있어요. 박스로 표시해가지고 제1원칙과 제2원칙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교과서에 있어서 저도 이렇게 집어넣기는 했죠. 근데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막 알아서 이걸 틀리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지문이 5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낯선에 책에 있는데 설명 안 드린 거는 이게 자주 출제가 되면 설명을 좀 더 많이 드리긴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면 보기 지문에 나올 수 있어요. 약간 낯설거나 그런 지문들은 정답과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맞거나 틀리거나 거리가 멀어. 이렇게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푸는 팁과 이런 것들을 몇 개 좀 활용을 하시게 되면 약간 당황했을 수 있겠지만은 약간 원하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쫙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역시 시간 제약에 빠지거나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또 법인세 통합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주로 완전 통합 방식 그거 2개 정도만 봐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로 우리 객관식에서는 다 골라냈어요.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는가 이것들은 사실 큰 관심이 없거든요. 있긴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정도 문제 푸는 스킬 같은 걸 활용하시게 되면 조금 부담 없이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지만 응시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난이도를 조금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무 쉽게 냈다가 합격자가 많아지면 그것도 골치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응시자가 많아진 만큼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합격률을 좀 낮춘 상태에서 하는 게 어차피 2차 시험에 부담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되는 건데 이렇게 응시자들이 계속 좀 줄지 않게 되면은 이 정도 유지되면 알 수 없습니다. 난이도는 그냥 한 요 정도 선으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1번서부터 볼 건데 출제 포인트랑 취지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자세하게 객관식 들어갔을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자세한 설명은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바람직한 조세 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람직한 우리 공평한 조세 요거 늘상 얘기했습니다. 뭐가 공평합니까? 편익의 원칙과 능력의 원칙 요거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 2번에 보시면 조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원칙?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상식에 통하는 이거 기출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객관식 책에도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다음 2번. 역시 마찬가지야. 조세의 공평성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또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공평한 조세 했을 때 우리가 편익의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능력의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능력의 원칙에서는요. 이게 수평적 공평성이 있고요. 그리고 수직적 공평성 이게 있습니다.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을 똑같이 취급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요게 이제 수직적 공평성. 이제 능력이 더 크면 더 세금 많이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누진세를 도입했을 때 두 개 과세 기간 이상의 평균 소득이 동일한 개인 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가 있는데 근데 누진세를 도입하게 되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능력인데 세율 구간이 잘못 다르게 돼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맞는 거네.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번 보시면 전통적으로는 요 편익의 원칙 요걸 많이 틀리게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누진세를 도입했을 때 편익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 얘가 누진적이 된다. 요거 자주 출제되는 건데 요거를 틀리게 하지 않았네요. 요게 있었으면 뭐 틀린 지문이긴 합니다. 요거를 보통 답으로 많이 하는데 그 정도 할게요. 다음 3번. 자, 3번은요. 조세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초과부담의 공식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죠. 2분의 1 세율의 제곱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분의 1 이렇게 있고 P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지는 거 맞고요. 2번 세율이 높아지면 초과부담이 제곱으로 증가해요. 늘어나는 건 맞는데 조세 수입도 늘어난다? 여러분 래퍼 곡선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이게 조세 수입 자 이렇게 있으면 세율이 100%가 되면 조세 수입이 빵이지 세율이 빵이면 빵이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형태를 보이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한번 볼게요. 단위당 일정에게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조세의 전가와 귀차 앞에 조세 파트 문제가 쫘르륵 배치가 돼 있군요. 자, 1번에 보시면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조세 수입은 증가한다. 아니요. 조세 수입은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들이 확 도망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조세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2번 공급의 탄력적일수록 맞습니다. 수요의 탄력성이나 공급의 탄력성이 다 크잖아요. 위에 나와 있듯이 그러면 초과 부담이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고. 왜냐하면 세금 내기 싫어서 사람들이 다 도망 다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과 부담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맞는 거 2번 이렇게 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5번은 이거 계산 문제인데 이거 직접 좀 풀어보시긴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러 개를 다 물어봤습니다. 어렵지는 않은 건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뭐 빨리 아니면 풀면 답을 내셔야 돼. 내셔가지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해가지고요. 거기 한번 볼까요?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있습니다.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 50-2P 요거 바꿔주셔야죠. Q는 50-2P 이렇게도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P로도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그러면 25-2분의 1 Q
이렇게. 공급곡선 예 거기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3p 마이너스 20 이렇게 있습니다. 요 p로 정리하시게 되면 3분의 1q 하고 20이 넘어가죠. 그래서 3분의 20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 균형값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때는 그래프를 텍스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p로 정리했고 균형값 찾을 땐 이걸로 찾는 게 편하지. 그래서 5p 넘어가시고 여기 70 해서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조세 부과 전에 균형점이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거 보시고 거기 보시면 단위당 10의 물품세를 생산자한테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10의 물품세를 부과했으니까 이거 P로 바꿔 주셔야 되는 거죠. 조세 부과 후 여기다 10을 넣어서 3분의 1 Q 플러스 3분의 20에다가 더하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하기 10 이렇게. 그러면 변화 전과 변화 후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뭐 계산해 보세요. 어차피 이거 보시면 얘가 정부의 조세 수입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 구해야 돼.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을 소진하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또 사회적 후생 손실도 구하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사회적 후생 손실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초과 부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고 뭐 이렇게 뭐 종가세로 바꾸지도 않고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약간 시험장 갔을 때는 뭐야 이걸 다 해야 되네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건 넘어갈게요. 다음 6번 한번 볼게요. 예, 앞에 또 얘기했던 거네. 공평한 조세 부담의 평가 기준은 그렇죠. 기억의 능력 원칙, 리을의 편익 원칙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평한 조세 부담의 공평한 그게 기준이 뭐냐 요거 보시고 다음 7번 법인세와 소득세 통합과 관련한 그 얘기죠. 여러분 통합할 때 완전 통합이 있고요. 이거는 아예 법인세를 폐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법인세가 있게 되면 완전 통합은 반대하더라도 두 번 과세하는 이중 과세 문제라도 빼자. 그게 이제 부분 통합 있었습니다. 부분 통합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그때 우리 시험에서는요, 이 통합 방식 거기 박스에 보면 이것저것 다 내용이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으면 그걸 저 같으면 찍었을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전국 모의고사 냈을 때 박스형 문제를 많이 냈거든요. 근데 일부러 모두 고르세요 해놓고 모두 고르는 걸 많이 해서 연습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고르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완전 통합 방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 기억에 나와 있는 자본이득 방식 그리고 니은에 나와 있는 조합 방식 이 두 가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에 보시면 자본이득 방식이 부분 통합이다. 그러니까 틀렸어. 기억은 틀렸습니다. 기억을 다 빼시고 다음 니은 조합 방식은 완전 통합 방식이다. 맞아요. 맞네. 니은은 들어가고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배당세액 공제는 완전 통합 아니라니까. 요거 두 가지만 완전 통합 방식이라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그러면 디귿, 기억 디귿이 틀렸잖아. 그거 이렇게 날려버리시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을, 차등세율 그거는 부분 통합 방식. 예,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죠. 아셨죠? 뭐 그 정도 선에서 그치셔야 됩니다. 다음 볼게요. 8번. 자,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3번 정도 한번 볼까요? 선형 누진세. 거기 보시면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여러분 선형 누진 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소득세 중에서 여러분 이거 두 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됐었죠? 선형이니까 이건 직선이란 뜻이야. 리니어, 라인입니다. 요거는 한계세율이 일정한 거지. 그래서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되는가? 요게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누진세다라고 하면 이거는 평균 세율이 아이고 이렇게 쓸게요. 평균 세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증가하게 되면 누진세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지문인데 3번 한계 세율은 변하지 않으면서 평균 세율은 올라간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그러니까 내용이 지문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약간 그렇긴 한데 전통적으로 틀리게 하는 내용을 문제로 이렇게 답을 고르게 했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엄청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나올 게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법인세와 부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우리 특히 법인세 관련해서는요. 언제나 법인세나 부가세 같은 거 했을 때 기업의 재무 구조에 자본 구조에 영향 미치는 거 이걸 봤었단 말이죠. 법인세를 부과했을 때 MM 정리 기억나십니까? 밀러 모딜리아니 정리인데 여기서는요. 첫 번째 배당에 대해서 중립성, 배당을 하던 사내 유보를 하던 똑같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기회비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이론상 요거는 말씀을 드렸죠. 이론상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타인 자본을 우대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타인 자본인 부채를 많이 쓰도록 유인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 그래서 부채 비중을 높이는 게 법인세 절감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였습니다. 다음 10번. 여러분 탈세 모형에서 알링햄 샌드모 모형 우리 봤잖아. 근데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의 기대소득 극대화에서 이거는 기대 효용 극대화인데요. 기대 효용 극대화. 이게 알링햄 샌드모 모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거냐면 대체 효과는 언제나 상식에 통하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소득 효과가 삐딱선이 효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전에 기대 소득 모형에서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네, 그런 게 있을 때 이렇게 나눠서 하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근데 여기서는 나눠서 하는데 늘상 얘가 상식에 통하는 효과이고요. 그러니까 세율이 인상되면 탄로소득이 증가하는데 소득 효과가 위험에 대한 어떤 태도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얘가 두 개가 항상 같은 방향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소득 효과가 삐딱선이 효과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거기 한번 보시면 3번에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를 발생시켜 탄로소득을 더 크게 아니요 이게 감소할 수도 있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 가세요? 네, 그 정도 봐주시고요. 뭐 나머지 4번, 5번 이런 거는 좀 간단한 지문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목적세 정도는 우리 봐달라고 그랬죠. 옛날에도 다음 중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네 요건데 통으로 다 한꺼번에 등장했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아닌 거죠. 오케이. 다음 12번. 여러분 시점 간 자원 배분 문제 이거 인터템포럴 해서 이자 소득세를 부과할 때 이거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림을 살짝 그려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잘 나왔네. 거기 뭡니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해서 모두 고르면 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고르자.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 장난해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상해. 아무튼 모두 고르세요 해서 보기 지문이 모두 있으면 그게 답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모두 고르는 게 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거기 보시면 이자 소득세 부과하면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죠.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예산선이 이렇게 있으면 초기 부전점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기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예산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여기가 차입자야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 때는 이쪽이 아무 얘기 안 하면 근데 저축자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세요. 경작에선 주로 차입자도 많이 물어보는데 아무 얘기 안 하면 이제 저축자, 아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 소득세 하는 거니까 이자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니까 저축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변할 때 여기 보시면 이자 소득세 부과하게 되니까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표로 암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현재 소비 가격이 싸집니다. 현재 소비 가격이 싸죠. 그럼 현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킵니다. 저축은 현재 소비 반대로 보세요. 소득 효과는 여러분 실질 소득 예산선 영역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 소득이 이렇게 하락합니다. 그러면 현재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저축은 증가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에 상대 가격,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 하락 맞고, 대체 효과에 의해서 저축 감소 맞고, 소득 효과에 의해서 현재 소비 감소하고, 미래 소비는 지금 같이 변하는 거지. 둘 다 정상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효용 감소하는 거. 이 내용을 다 봐도 되지만 뭐 역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걸로 됐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18번. 자, 조세가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노동과 여가에 배분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세율을 부과했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거기 보시면 여가가 L, 여기가 이제 소득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자 여기 보시면 임금에 세금을 때리는 거잖아.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 부과 전의 예산선, 얘 좀 어렵긴 한데 한번 기출된 적이 있죠. 뒤에 절편에다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내가 버는 소득은, 너 몇 시간 일을 했니? 시간당 임금에다가 여기가 전체 총 시간에서 여기 여가를 뺀 게 노동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 나와 있는 요게 노동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노동 시간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예산서는 원래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면 마이너스 WL에다가 플러스 WT 바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세금을 부과했어. 세율을 부과하면 얘가 임금에다가 일정한 만큼을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원래 임금이 W였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자 예산선 어떻게 돼요? 얘는 요 그대로 넣으면 돼. W 1-T를 먼저 쓸까요? 네, 1-T를 먼저 쓰고 W 됐죠? 그 다음 이거 대괄호로 넣을게요. T바 마이너스 L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요. 이거 다시 하면 마이너스 1-T에 L 플러스 1-T에 W T 이렇게 됩니다. 2번이 바로 그 얘기죠. 자, 이거 나타낼 때도 역시 예산선을 살짝 보고 하는 거야.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완만해졌잖아. 그래서 임금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대체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가의 가격이 요게 하락합니다. 기울기 완만해졌으니까 요거 L이라고 쓸게. 그래서 하락하게 되면 싸진 여가를 증가시켜. 이게 노동이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이 L이 레저해서 여가야. 여가를 증가시키니까 노동을 H라고 했죠. 힘들어서 노동인가? 아무튼 노동은 이렇게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가 우리 상식에 통하는 효과입니다. 세금 부과하게 되면 일할 맛 안 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소득 효과는 여기 보시면 실질 소득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여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소하게 되고요. 그럼 노동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충돌하게 되니까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4번에 보시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경우 이렇게 다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대체 효과가 뭐라고요? 상식이 통하는 효과 이런 거야.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효과에다 세금을 때리게 되면 일할 맛이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게 되면은 그렇죠?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지.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 정도만 할게요. 다음 자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출 지문이긴 한데요.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3번 볼게. 자본 스톡의 사용자 비용 탄력성이 클수록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스톡장 빼도 돼요. 자본에 대한 기업의 사용자 비용이라 할게요. 사용자도 뺄게요. 비용 탄력성이 클수록 이렇게 탄력성이 클수록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이렇게요. 작을수록이니까 작을수록 합시다. 작을수록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탄력성 개념을 다시 보시면 비용이 증가했어. 비용이 증가했는데 그 자본에 대한 사용하는 게 영향이 작은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자본을 사용하는 비용이 증가했는데 그에 대해서 자본이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거야. 그러면 조세상의 투자 유인책 효과는 작아지지. 아니 정부가 여기 나와 있는 비용 코스트 측면에서의 혜택을 제공한 거야. 혜택을 제공 시 오케이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근데 자본의 증가에 이게 영향이 별로 안 받는 거야. 증가에 영향이 없어 이 뜻입니다. 없어. 이해 가시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본이 증가해야지 투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 껌값 생각합시다. 껌값. 아니 우리가 껌 같은 거 이거 비용 깎아준다 해서 우리 생활에 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별로 껌값 변했다 해서 뭔가 반응이 별로 크지 않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뭐 한계, 실효, 세율, 뭐 음일대 뭐들 나오던 지문이 등장했고요. 다음 15번 한번 봅시다. 정부 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얘기했는데 여러분 본드를 발행했다고 합시다. 본드를 발행하면 본드가 풍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드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본드의 가격이 하락해요. 네, 오케이. 그럼 본드의 가격이 하락하면 이거랑 이자율은 반대로 상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맞아.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자율이 높으면 밖에서 달러가 많이 유입된다고 그랬죠. 이자율과 또 환율은 반대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암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 관계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환율이 하락하는데 반대야. 자, 근데 이게 환율이 하락하는데 환율은 달러의 가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미국 물건의 가격이 싸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그냥 지문으로 그냥 암기해 달라고 그랬죠. 경상수지가 수출이 줄어들지 미국 물건이 싸지게 되니까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자, 공공요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공요금 이론 관련해서 1번 보시면
여러분 공공요금 할 때 우리가 뭐냐면 전기, 가스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 독점이 특성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연 독점이 특성입니다. 자, 독점적인 상황이 되는데 이때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책정했다 할게. 이렇게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책정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효율적입니다. 근데 효율적인데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합니다. 오케이? 1번 보시면 그게 바로 그거지. 램지 가격 설정, 역탄력성 법칙이죠. 램지 프라이싱 룰. 이거 조세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탄력성에 반비례해서 가격을 책정해라. 이렇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한다고. 근데 탄력성이 작은 거에 높은 세금을 때려라? 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1번이 맞는 얘기죠.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공공요금 관련해서는 이렇게 단기에는 이게 공급이 제한돼 있죠. 그래서 단기, 한계 비용 이렇게 있으면 이게 비수기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요가 작으니까 한계 비용이 되고, 성수기 때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플러스 알파만큼의 비용을 더 부과하는데 이게 바로 렌트 지대다. 경제적 지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 보시죠.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17번. 자,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조정 제도를 통해서 교부금 유형별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선 1번 보시면 조건부 비대응 교부금. 여러분 조건을 달았는데 비대응이라고 하면은 느낌이 조건부 대응이면 이거야. 가격 효과야. 조건을 깔았는데 조건부 대응. 그럼 요거고요. 이게 이제 X축이 이제 약간 공공재 해당하는 것이죠. 자, 조건부 비대응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게 조건부 비대응이야.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 끝에 위치하는 거 아니고서는 약간 소득 보조랑 비슷한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조건부 비대응.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현금 보조랑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도 지역 주민들의 공공재 소비와 후생이 그래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2번. 또 말이 안 되죠. 무조건부 이거 말고 이제 무조건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면 그게 무조건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무조건이야 하면은 이게 이제 공공재가 X재가 있고 Y재가 우리 뭐라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이 복합재라고 한다고. 가로등 이외에 나머지를 다 얘기하고, 이 복합재는 뭐야? 이것저것 다 변할 수 있는 건데 돈이지 뭐 돈. 현금이야. 그래서 이제 정부한테, 중앙정부한테 지방정부가 돈을 받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공공재 생산을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걸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합재를 생산 공급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복합재 생산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거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증가했다는 건 바로 뭐냐면 이거지. 복합재가 증가했다는 것은 조세 감면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지역 주민들의 소득 감소와 조세 부담의 증가? 아니요.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가와 조세 부담 감소. 조세를 깎아주니까 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죠. 나머지는 뭐 가격 효과 있냐 소득 효과냐 그런 거니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18번 볼게요. 18번. 자, 18번 보시면 지방 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여러분 5번 한번 볼까요? 지방 정부가 보조금을 받아서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게 되면
중앙 집권화의 정도가 과대평가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지방정부가 쓴 것 같이 보이지만 뒤에서는 중앙정부가 조정해 주는 거잖아. 근데 이건 지방정부가 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제대로 중앙정부가 관여한 걸로 보이지 않아서 중앙 집권화율이 과소평가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오케이. 자, 그다음 19번 한번 볼게요. 19번.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1번, 2번이 제일 중요한 거지. 지방교부세가 무조건부고요. 국고보조금이 대응, 조건부 대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4번에 보시면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무조건 이겁니다. 무조건부 보조금은 네, 이게 뭐라고? 네, 이게 바로 무조건 지방교부세 요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효용 측면에서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20번. 재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중상주의 이런 거 정답으로 나온 적 없습니다. 아담 스미스 이건 맞는 거지. 최소한의 정부. 바그너 그쵸? 이거 바그너 우리 본 것처럼 바그너의 법칙. 집단 의사결정 공공선택 이론 빅셀 파레토 맞고요. 5번 케인즈가 제시한 최적 조세 이론은 케인즈가 조세 수입 극대화? 아니 왜 이렇게 1번도 그렇고 조세 수입을 극대화하는 걸 자꾸 하죠?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정부가 뭐 조세 수입을 극대화해가지고 떼돈을 벌 겁니까? 정부의 목적은 뭐다? 국민의 행복 이런 거라고 하면 몰라도 이 정부가 돈 벌려고 하면은 뭐 다 쥐어 뜯어야 됩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틀렸어요. 네. 다음 21번. 자, 재정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정의 자원 배분 기능으로서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맞고요. 시차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자동 안정화 장치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 오토매틱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호황과 불황이 되었을 때 경제를 자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오토매틱 장치는 자동적으로 호황과 불황의 요 갭을 줄여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어떻게 된다? 누진세 이렇게 되고요. 경제가 불황일 때는 실업급여, 실업보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그쵸? 이제 보통 시차라는 것은 이걸 내부 시차로 해서 지금이 정부가 개입해야 될 때야 안 할 때야 이건데 이건 자율주행입니다. 오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뭐냐라고 하면 시차를 특히 내부 시차를 줄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22번은 사실 푸는 문제 아닙니다. 그냥 찍으셔야 돼요. 그냥 3번 찍으시면 틀렸네. 자, 22번. 자, 이거 에즈워드 박스인데 거기 문제를 보시면 XY를 소비하는 두 명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말씀드릴게요. 자, 효용함수가 그냥 XY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두 사람 하면 X1, Y1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소비자 XY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소비자도 X2, Y2 이렇게 무차별곡선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X1, Y1은 이렇게 볼록하게 될 겁니다. 한계 대체율 체감. MRS 한번 구해볼까? MRS XY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람은 이거 X1분의 Y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MRS를 구한다고 할게. 그래서 MRS XY 이렇게 구하면 X2분의 Y2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거 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 에즈워드 박스를 그려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박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초기 부존점, 부존 자원을 좀 보셔야 돼. 여기 볼게요. 소비자 1은 X를 몇 개 갖고 있다? 이거 전체 X자가 있으면 X1, Y1, 아이고 X2 이렇게요. 네, X2 X자를 소비자 1과 소비자 2가 이렇게 놀아갔고요. Y도 마찬가지입니다. Y1, Y2 이렇게. 자, 지금 몇 개 어떻게 나눠져 있나 보면 X1은 얘가 빵이야. 오케이. Y1은 20이야.
이렇게 됐죠? x2는 40이고 그리고 y2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10개 이렇게. 그럼 에즈워드 박스의 크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x는 총 몇 개야? 40개네요. 40개. y는 좀 어떻게 됩니까? 2개 더하면 30개. 그럼 박스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x가 좀 더 많으니까 이게 옆으로 좀 길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 대략적인 형태를 그리면 반띵 해가지고 좀 이것도 잘 그리면 좋긴 한데요. 좀 약간 실패한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얼추 됐습니다. 이렇게 에즈워드 박스를 그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소비자가 여기에 위치하고요. 두 번째 소비자가 여기에 위치하고요. 됐죠? 그런데 초기 처음 상태가 어떻게 있냐 거기 보시면 자 어떻게 돼 있다고 했습니까? 초기 배분 상태가 거기 보니까 0과 20 소비자 여기가 x1이야 x1 y1이야 0과 20이니까 10, 20, 30 이렇게 될 거야. 여기는 10, 20, 30 좀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0과 20이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 0과 20 소비자 2는 요게 40과 10 하니까 여기 알파라고 할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문제를 뭐라 그랬냐면 일반 균형 배분 상태가 20, 15, 20, 15. 여러분 이거 할 때 우리 막 그래프 할 때 뭐 이렇게 꼬불꼬불 곡선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이게 약간 특성상 어떻게 되냐면 동조적이라는 특성이 있어 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개를 연결한 요 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20, 15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 2점 이렇게. 여기가 20이지 조금 위에 올라갔는데 여기 15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아니 그러면 우리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이디어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할 거야. 이게 무차별 곡선 소비자 1 소비자 2의 무차별 곡선은 색깔을 이걸로 할까요? 여기 뭐 어떻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MRS가 요거 두 개가 이제 같아지는 상태인데 거기 보시면 잘 됐습니다. 거기 보시면 20분의 15 하니까 얘도 여기다 정리하면 20분의 15 소비자 2도 20분의 15 우리가 교환의 효율성이 달성되는 것은 요거 두 개가 같을 때 달성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다 같아져야 돼. 근데 20분의 15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다시 풀었으면 얘는 5로 나누면 4분의 3이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 4분의 3 좀 어려웠어요. 4분의 3이 어디에 위치합니까? 그러면 여기 끝에 이게 출제자가 그렇게 만든 거야. 여기 있으면 4분의 3 기울기가 여기 대각선을 쫙 연결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프랙탈이라 할까? 뭔가 아름다운 규칙성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선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가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 하는 건데 여기 다시 좀 약간 여린 걸로 해볼까? 이렇게 됩니다. 오이 너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 했었죠. 뭘 했냐면 정부가 초기 배분점이 있을 때 여기 계약 곡선상까지 가면서 뭔가 효율적을 달성해주는 그거 할 때 정부야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어딘가에 툭 던져줘 이렇게 한다고. 여기 던져줘도 되고 여기 던져줘도 되고 여기 던져줘도 되고 요 선상에 던져주게 되면 그럼 끝납니까? 예, 끝나요. 왜요? 아니 여기 쭉 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할 수 있는 PY분의 PX라는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선이 존재해서
우리 뭐라 그랬죠? 이렇게 던져주는 작업을 요거를 우리가 재분배를 하는 거야. 공평성. 아이 뭐 너무 길게 설명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공평성 요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이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이 알아서 작동해서 요걸 따라서 여기로 가게 된다. 요거는 효율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아니 그래서 거기 뭘 물어보는 거냐면, 아니 일반 균형점인 2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초기 부전점 어디로 가는 게 좋게 만들게 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예산선. 요거를 찾는 겁니다. 약간 이거 수식으로 풀기는 그래요. 그럼 뭐 경제학이 좀 과한 문제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요거 잘 보세요. 그냥 이거 함수로 할까? 이게 xy면 30, y는 이렇게 할까? y는 절편 30, 이거 기울기 어떻게 돼? 40분의 30. 그래서 마이너스 40분의 30 x 플러스 3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분의 3이야. 4분의 3. 요거 지워지고. 자, 그럼 이거 4를 곱해줄까요? 그럼 여기 4를 곱해주면 3x니까 3x 플러스 4y는 4, 3, 12, 120. 요거 위에 있는 게 바로 저기 나와 있는 가격선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거 가격선이고 쭉 요걸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더 찾으니까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요 선상에 있는 게 바로 요게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숫자 체크하셔야 돼. 5번을 고르시면 안 돼. 5번은 28, 29, 12, 22 하니까 두 개 더하면 9 더하기 3, 22 하면은 요 30도 충족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5번 고르시면 안 되고 나머지 요걸 충족해야 되니까 뭐 4번 하나 볼까요? 4번. 4번은 거기 보시면 x가 16,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16, 18 집어넣어서 120이 되나?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가장 옵티멀한.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좀 깔끔하게 떨어지도록 원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푸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뭐 그거보다 더 나은 거는 사실 이런 후생경제 파트의 계산 문제는 찍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뭐 내가 경작 백그라운드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도전해 볼 만하긴 하고요.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이 수학이 좀 약하고 처음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날리셔도 되죠. 근데 23번도 또 비슷하게 복병으로 또 출제가 되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23번도 이거 박스 아닙니까? 박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도 그렇게 많이 냈죠.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면 돼. 기억, 니은, 티귿 이거 다 고르면 되죠. 답. 나중에 자세한 설명 다시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모의고사도 제가 박스 문제를 뭐야 한 6, 7개 냈나? 그리고 모두 고르세요 해서 정답은 다 5번으로 해놨는데 교훈을 얻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24번 이것도 약간 비슷합니다. 두제와 XY를 소비하는 무차별 곡선 강볼록 약간 경작 백그라운드 후생경제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 파트에 대해서 조금 경작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들은 근데 있어도 아마 시간 베이스의 이렇게 압박 때문에 이거 풀까 말까? 에이 3번 찍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뭐 찍었을 때 3번으로 하게 되면 정답이 별로 없긴 하네요. 자 이거는 거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의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고 소득 요거 예산선이죠. X의 가격 몇 개 소비했고 Y의 가격 몇 개 소비했니? 주어진 거 집어넣으시고 소비자가 Y제만 5개를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받을 때랑 근데 이건 뭐 계산하기보다도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예산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오케이? 근데 Y제만 5개 살 수 있는 상품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현물 보조야. 그럼 예산선이 Y제만 5개니까 이 위로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보조할 때 여러분 현금 보조일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산하세요보다는 이게 소득 보조야. 소득 보조. 현금 보조입니다. 현금 보조. 현금 보조.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리고 요게 현물 보조입니다. 현물 보조.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여기 삼각형만큼이 차이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옳은 것은 해가지고 요게 이제 무차별 곡선을 봐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MRS 30과 5가 1이면 이거 봐야지.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그걸 체크하셔야 돼. 이렇게 되면 아이고 현금 보조가 현물 보조보다 좋으네. 그러니까 이걸 살짝 구체적인 숫자가 주어졌잖아. 거기 보시면 저는 계산을 안 했는데 소득이 60이고 XZ 가격이 2, YZ 가격이 3 이렇게 되면 X축 여기가 30, 여기가 20 해가지고 요 떨어지는 점이 어딘가 그걸 찾으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 위치하는가 아니면은 여기에 위치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위치하면 현금과 현물은 동일하고요. 여기 위치하면 현금과 현물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4번으로 잘 보시면 되겠고 다음 25번 한번 볼게요. 25번. 자, 25번은요. 역선택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선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대칭 정보 하에서 발생하는 역선택과 역선택의 해결책과 도덕적 해이의 해결책 요거를 비교하는 게 많이 출제가 되죠. 1번에 보시면 카페 주인이 카페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서 알바 직원의 업무 태도를 감시한다. 이 모니터링 하는 거는 약간 도덕적 해이 측면의 해결 방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선택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다음 26번. 자, 공공재 계산 문제입니다. 두 소비자 1과 2의 수요 함수가 있고요. 공공재 한 단위의 생산비가 60으로 일정합니다. 효율적인 공공재 조달을 위해서 두 소비자의 부담은 얼마인가? 이거 많이 했죠. 수직으로 합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면 굴절되고 꺾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단순히 합해서 해도 그냥 정답으로 만들게 됩니다. 거기 P1은 50-Q니까 이렇게 됩니다. 얘가 P1이야. P1은 P로 잘 정리해 놨네요. Q. 여기가 50이고 여기도 50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P2는 어떻게 돼? 40-3분의 2Q 이렇게 됩니다. 자, P2는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쓸게요. P2는 40-3분의 2Q. 이 Q는 뒤에 하첨자가 없다는 것은 공공재라는 걸 뜻하는 거죠. Q가 제로일 때는 40이고요. 3분의 2니까 좀 완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Q가 제로일 때 40, P가 제로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60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나타내면 이렇게 막 교차가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나타낼 때는 원래는 이걸 좀 잘 그려 주셔야 돼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점점점 이렇게 여기서부터 얘가 이제 하얀 색깔 노란색에다가 하얀 색깔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더해지게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굴절된다고요. 근데 이제 주관식일 때는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한계 비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60이었습니까? MC가 60 이렇게 60이니까 그래도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자분이 그렇게 꼬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P를 수직으로 더한 다음에 MC랑 같은 점을 찾으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거 정리합니다. P를 수직으로 더해요. 그래서 P1 더하기 P2 이렇게 더해서 요거 됩니까? 90에다가 3분의 5Q 이렇게 되고 얘가 뭐랑 똑같다고 해야 된다? MC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60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이걸로 합시다. 요거 정리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Q가 얼마가 나오냐면 180 이렇게 나오게 돼요. Q가 180 이렇게 나오게 18이요. 죄송해요. 1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80이 나올 수 없죠. 여기가 하면 더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네. 요 18 되는 거를 가지고요. 각각의 지불하려는 여기다 넣는 거지. 여기다 넣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P1 32, P2 28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게 내지는 않았네요. 후생경제 계산 문제가 좀 어려웠고요. 다음 27번. 야, 이거는 우리 뭐 많이 봤던 거죠. 좁은 골목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가로등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각각 편익이 30인데 우리 책에 보면 홍수 방지 시설 가지고 얘기했죠. 그거랑 똑같은 거지. 죄인의 딜레마 얘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A, B 이렇게 있고, 그리고 홍수 방지 시설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얘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우리 문제 나왔을 때는 이거를 예전에는 내시균형 찾으세요 했을 때 게임인원에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이렇게 정규형으로 아예 제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좀 스토리를 입힌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만약에 둘 다 찬성했어. 그럼 편익이 어떻게 됩니까? 30의 편익인데 비용이 25잖아. 왜냐면 전체 50인데 반띵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5와 5 이렇게 되고 A만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A가 돈을 다 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다 내게 되면 거기 50을 다 내는데 편익은 30 이렇게 돼. 자, 그러니까 A는 30, B가 20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반대가 되죠. 20 마이너스 30. 둘 다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아예 홍수 방지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시균형 찾으세요 하면은 만약에 B가 찬성했다 칩시다. 그럼 A가 찬성하면 5인데 반대하면 20이니까 찬성, 반대. 반대하면 찬성일 때 마이너스 30인데 빵.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하던 A는 우월 전략 있네. 반대하는 거네요. 오케이? 다음에 A가 찬성을 했어. B가 찬성하면 5인데 반대하면 20이야. 20. 얘가 반대했어. 찬성하면 마이너스 30인데 반대하면 빵.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대하는 게 최선의 선택 이렇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둘 다 반대하는 게 내시균형인데요. 우리 이거 죄인의 딜레마를 하지. 둘 다 만약에 찬성하게 되면 5 더 나은 상태가 있는데 가지 못하게 되네요. 그래서 서로 반대하는 게 우월 전략 균형이자 내시균형이다.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하시죠. 자, 그 다음 28번. 자, 이거는요 ABC가 꽁도르세 방식으로 이제 다수 결제하는 겁니다. 이거 체크해야지. 사례 1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 뭐 복지 관련해서 국민연금 같은 거, 저부담, 저복지 뭐 이런 것들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 1에서도 이렇게 두 개 나눠서 계산하시고, 이거는 뭐 다 맞추셨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B와 C를 이렇게 계산해서 하시고, 결과만 살짝 두 개만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순환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주기 투표자 정리가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사례 1에서는 B가 당선되고요. 사례 2에서도 C가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례 1에서는 이렇게 다 B, 이렇게 해도 B,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속도만 좀 올리시면 된다고 그랬죠. 다음 29번 한번 볼게요. 자, 외부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외부성이 거기 한계 편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편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편익이니까 소비에서 어떻게 해로운 외부성이야, 이로운 외부성이야?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어떻게 됩니까? 과소 생산됩니까? 과다 생산됩니까? 과소 생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니 바람직한 물이 100도씨가 돼야 끓게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 90도씨만 돼가지고 물이 끓지 않아.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subsidy라는 보조금을 제공해 가지고 요 과소 생산을 좀 뭔가 생산을 더 촉진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 보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요. 우리는 주로 이제 지금까지는 생산 측면에서 해로운 외부성을 많이 했다고요. 자, PMB 보시면 150-Q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 그릴게요. 자, 이게 프라이빗이야. PMB. 사적인 측면에서 외부성이 없는 경우 얘기했고요. 외부 한계 편익이 어떻게 돼? 30-4분의 1 Q 이렇게 되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는 150, 여기도 15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0에서 이렇게 되고 4분의 1 Q입니다. 그러면 Q가 얼마일 때? 120 이렇게까지 되네. 굴절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굴절되는 상태로 이렇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수직으로 이제 합하게 됩니다. 합하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수직으로 합하니까 굴절 되겠죠. 그럼 여기 PMB에다가 이거 베네핏이야. EMB 그러니까 외부 편익이야. 여기 얼마였어요? 30이었습니까? 여기 180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굴절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SMB로 합니다. 소셜 마지널 베네핏 이거는 PMB에다가 익스터널리티 마지널 베네핏 요거를 더하면 돼요. 기계적으로 더하셔도 되죠. 자, 그래서 거기 다시 볼게. PMB가 요거죠. 150 마이너스 Q고요. 더하기 가로로 묶을까요? EMB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30 마이너스 4분의 1 Q 이렇게 됩니다. 그럼 180 마이너스 4분의 5 Q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게 뭐랑 같다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 보시면 PMC가 이렇게 있는 거야. PMC가 이렇게 생겼네. PMC가 Q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얘는 더하면 180 마이너스 4분의 5Q 얘가 요거랑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따라서 4분의 5Q가 전리 넘어가면 4분의 4랑 더하니까 4분의 9Q 이렇게 될 거야. 9Q는 이렇게 뭐 18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9, 20, Q는 80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점 잘 그려졌어요. 8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보조금을 얼마를 줘야 될 것인가 그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얼마를 줘야 될 것인가. 그 보조금일 때는요.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 이게 S야. 사적인 생산량은 6이고요. 너무 그림이 좀 그렇죠. 프라이빗. 그럼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 요 차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요 차이가 요거랑 똑같습니다. 요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80을 EMC에다가 EMB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8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Q는 어떻게 돼? 10. 여기 S는 어떻게 돼?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요거 뭐 우리 많이 연습했으니까 좀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30번. 자, 30번은 코즈 정리죠. 코즈 정리는 정부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요. 근데 거기 보시면 우리 객관식에서 보면 정진과 희준 해가지고 담배 피는 거 가지고 얘기했죠. 이것도 비슷합니다. 거기 보시면 농작물의 피해액이 50만 원이야. 그래서 코즈 정리에 따라서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적절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피해가 감소하는 거. 그게 편익이라고 얘기한 거야. 피해가 감소하게 되는데 편익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500 이렇게 돼요.
근데 협상을 할 때 거기 보니까 거래 비용이 보통 없다라고 하면 요 둘을 놓아 먹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비용이 600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600 여기 500이고요. 600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용이 이렇게 더 크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돼? 그럼 비용이 더 커서 에이 협상 안 해? 이렇게 된다고. 울타리는 그래서 설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만 할게요. 다음 31번. 여러분 31번하고요. 33번하고요. 이게 또 다 애킨슨 지수를 물어봤습니다. 33번. 이 애킨슨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시면 31번에 한번 볼게요. 개인 1의 소득이 개인 2의 소득의 4배이다. 그러면 숫자를 대충 집어넣으세요. 뭐 1과 4 또는 2와 8, 5와 뭐 20 이렇게 해서 해도 되죠. 우리 책에서는 그 이쪽이나 해가지고 뭐 9일 때, 1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Y1, Y2의 소득이 있으면 지금 분배 상태가 뭐 개인 1이 개인 2의 소득 4배니까 여기쯤 있는 거야. 이렇게 살짝 가상적인 숫자를 집어넣으면 4배니까 그냥 여기 4고 여기 뭐 아니면 40이라 할까? 여기 10 이렇게 있다 할게요. 그러니까 A라고 할게.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사회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요거 45도 선에 해당하는 그 값이잖아요. 그래서 Y1과 Y2가 같을 때 그때 이거를 균등 대등소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공리주의다라고 하면 사회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우하형은 직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살짝 보시면 소셜 웰페어 A가 지금 공리주의 형태야. 두 사람의 소득을 단순히 합합니다. 오케이. 그럼 A일 때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A일 때 효용. A일 때 효용은 지금 40 더하기 10 이렇게 해서 50 이렇게 돼요. 근데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요거 두 개 같아질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50의 효용을 동일하게 놀아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25. 이게 바로 균등분배 대등소득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A일 때 균등분배 대등소득이 여기가 되는 거야. 공리주의일 때는. 그럼 이게 평균소득과 균등분배 대등소득이 평균소득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잖아. 똑같게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애킨슨 지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구하는데 라고 하면 얘는 1 마이너스 분모가 평균소득이 들어가고요. 균등분배 대등소득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마이너스 평균소득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5. 균등분배 대등소득도 25.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하니까 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리주의일 때는 빵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롤즈일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지. L자 이렇게 되니까 균등분배 대등소득이 그러니까 롤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오케이. 평등주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평등주의일 때 이런 식의 형태가 돼요. 여기가 평등주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그 얘기가 있어요. 우선은 31번은 그래서 균등분배 대등소득일 때는 C가 평등주의인데 아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클수록 애킨슨 지수는 불평등해지는 것이고요. 공리주의일 때가 빵 이렇게 되고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죠.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어쩔 때가 제일 크다? 공리주의일 때가 제일 크니까 A가 제일 큰 거죠. 4번이 틀렸고 33번도 같은 애킨슨 지수입니다. 공리주의 사회효생함수일 경우에는 이거 지금 똑같은 문제가 두 개 있어요. 사실은 좀 애매해. 후생경제 파트 문제를 이렇게 한 두세 문제 냈고 애킨슨을 막 이렇게 두 개씩 내고 약간 좀 그래요. 뭐 하버거 모형이라든가 이런 거 낼 만한 게 많은데 워낙 이제 편법으로 푸는 그런 방법을 제가 많이 알려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애킨슨이 두 번씩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일 때는 균등분배 대등소득과 평균소득이 같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두 개 같이 보시고 다음에 32번 살짝 볼게요. 32번. 자, 소득 분배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보세요. 이거 우리 교재 포인트 재정하게 페이지 109페이지에 좀 있어요. 그래서 롤즈에 대해서 제1정리, 제2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놓긴 했는데 제가 그걸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았잖아. 이런 게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정답과는 거리가 멀어요. 해가지고 무슨 뭐 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엔 아니 이게 뭐야? 그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 이런 게 있잖아. 그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5번 보시면 노직은 이게 자유주의자잖아. 그러니까 균등한 분배가 실현되면 절차의 정당성 아닙니다. 나의 자유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니까 5번이 틀렸죠.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34번. 그래서 뭔가 철학과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상식선에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뭐 롤즈의 철학을 해서 정의론 책을 읽고 막 이럴 건 아니잖아요. 자, 34번 보시면 박스 전부 다 맞는 것은 해야 되는데 그거 없네. 그러니까 뭐 고르셔야지.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 방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디귿이 틀렸죠, 여러분. 현물 보조랑 이거는 물건을 직접 사서 주는 거잖아. 우유를 준다라고 하면 어떤 우유를 몇 개씩 어느 제품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현금은 뭐야? 그냥 돈으로 주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행정 측면에서 어느 게 더 비용이 작아요? 얘가 더 우월하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고 행정 측면에서도 비용이 적게 드니까 현금 보조가 우월합니다. 근데 디귿에 보면 현금 보조일 때가 행정과 운영 비용이 더 발생한다? 틀렸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혜자의 니은 보시면 수혜자의 선호를 생각하면 당연히 현금 보조가 낫고 이렇게 됩니다. 다음 35번 볼게요. 자, 근로장려세제입니다. EIT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3번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프로그램과 비교해 봤을 때 근로의욕 촉진 효과가 그렇지.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의욕이 떨어지잖아.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인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 평탄 고원 구간이잖아. 그때는 대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36번. 자, 부의소득세 제도입니다. 자, 네거티브 인컴 텍스죠. 자, 이거는 보조금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하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번 소득이 빵이면 이만큼 M만큼 M이 기초수당입니다. 마이너스 T에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버는 소득이 증가하면 보조금이 줄어드는 거죠. 요게 기초수당이고 얘가 뭐랑 관련돼 있다? 공평성. 요거랑 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얘가 뭐랑 관련이 있다? 효율성. 네, 요거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래서 디귿 한번 보시면 나머지들은 뭐 우리가 자주 봤었던 건데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한계세율이 낮을수록 아니죠. 한계세율이 낮으면 효율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대신에 공짜가 없지. 그러니까 세금을 덜 걷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초수당이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공평성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3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쵸,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적립방식을 충당함. 여러분 부가방식과 적립방식이 있잖아요. 부가방식이라는 게 오지 모형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오버래핑 제너레이션 모형 해가지고 세대 간 모형입니다. 그래서 적립방식과 달리 얘는 적립방식인데 여기 부가방식인 경우에는 세대 간 재분배 모형이 발생하니까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재원을 적립 방식으로 하면 세대 간 공평성 아니요, 그건 발생하지 않죠.
그렇죠? 부가 방식일 때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저축과 관련해서 대체 효과만 저축을 줄이고 다 저축을 증가시킨다.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음 38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기본서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포인트 재정학 158페이지에 표로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1번에 보시면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 이게 가장 약간 정부가 다 개입하는 거야. 국민의 보건을 정부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그 중간쯤 위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 개입 정도가 훨씬 더 우리나라가 더 세다 아닙니다. 1번이 틀렸고요. 간단한 문제네요. 39번. 자, 정부 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5번 쉽게 찾을 수 있네요. 브라운 잭슨 이거는 뭐야? 미시적으로 중위 투표자의 어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했는데 리바이던 가설 이건 아니지. 리바이던 가설은 누굽니까? 부캐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 이름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캐넌과 뭐 거기 나와 있는 브라운 잭슨, 피콕, 와이즈만, 보모레, 비용병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40번 한번 볼게요. 자, 공공사업의 비용 편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형적인 편익과 비용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요. 2번 뭐 다 봤던 거고 3번 사업 기간이 긴 사업일수록 나중에 발생하는 편익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된다. 뭐 그렇죠. 우리 4번 그렇고 5번 위험이 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에 대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에로린드 정리 해가지고 비용 편익 분석과 관련한 그 얘기인데 어렵지 않게 풀어내셨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 총평을 하게 되면 제가 객관식 문제를 딱 봐서 계산 문제는 우리가 익숙한 공공재, 외부성 그런 것들은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후생경제 파트는 보통 한 문제 정도만 나오는데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애킨슨 지수도 막 2문제 나오고 비슷한 문제가 그리고 조세 같은 경우도 출제가 됐어 기존에도. 근데 여러 개 물어봤어. 균형값도 구하고 조세 수입도 구하고 사회적 후생 손실도 구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 조절은 그냥 하나만 묻느냐 여러 개 묻느냐 그 정도로 하고요. 후생경제학 계약 곡선 나오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몇 개 기출 표준이 되는 거 보시고 그 이상 어렵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가성비가 떨어지고요. 오케이. 그리고 원래 자주 나와야 되는 조세 정가와 기착과 관련한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문 자체가 좀 길어지긴 하지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는지 그거를 자기가 명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응시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어려운 문제도 가끔 껴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빼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잘 봐서 정답률을 올리시는 게 가장 최선의 전략이 아닌가. 물론 공부하실 때는 할 수 있는 만큼 깊이 파셔야 돼. 난 처음부터 요만큼만 할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깊이 있게 파시고 세법 회계학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의 상황이 이제 달라지잖아. 나는 좀 세법 할 만한데 그럼 이제 하는 데까지 하시고 나는 세법은 조금 도대체 뭐 좀 부담돼. 그럼 이제 확실하게 할 것만 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재정학 같은 경우도 나는 뭐 경제학과 요 문제와 관련해서 뭐 좀 할 만해. 그럼 이제 계산 문제도 좀 하시고 나는 숫자에 대해서 좀 부담이 심하고 두려워. 이렇게 되면 말 문제 포인트 맞추셔서 잘 실수 안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공부하셨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험 당일날 긴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셨다는 그것도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은 야 뭐 시험에 떨어지면 그게 의미가 있냐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뭐 어차피 여러분들 세무사 합격하실 거고 되실 거라고 하면은 지금 만약에 잘 봤던 잘 못 봤던 열심히 하신 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테니까 좀 힘내시고 계속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해설 같은 경우는 객관식 할 때 제가 또 따로 좀 자세하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시간에는 그냥 대략 러프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출제 해설, 문제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또 공부하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카페에도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